면회 시간 끝났어요. 잠깐만 보시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간호사의 짧고 차가운 말이 복도에 울렸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스며 나왔다. 침대에 누운 외삼촌은 숨을 얇게 토해내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가자 굳은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왔냐 민호야.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기자 바닥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짧게 났다. 민호는 입술을 한번 눌렀다. 삼촌,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외삼촌은 눈을 반쯤 뜬 채 민호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마른 손끝이 떨렸다. 잠깐이면 돼요. 저기 장독대 아래. 숨이 잠시 끊기듯 흔들렸다. 민호는 몸을 숙여 귀를 가까이 댔다. 뭐요? 장독대가 왜요? 외삼촌의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다. 말이 끊긴 채 숨소리만 기계음 사이로 얇게 섞여 들어왔다. 민호는 손등을 감싸쥐었다. 삼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외삼촌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가느다란 호흡이 늘어졌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한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침대 끝을 바라보았다. 의미를 잃은 말 한 조각만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잠깐이면 된다던 그 말. 미완인 채 남은 장독대 이야기. 복도 끝 창문에서 겨울빛이 스며들며 바닥에 길게 번졌다. 민호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와 서 있었다. 언제 끝났는지도 모를 그 말이 이제 시작이 되어버린 것처럼 마음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 퇴근길, 복도 끝 형광등이 절반만 켜져 있었다. 민호는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던 사람이 민호 어깨를 스치며 말했다. 죄송해요, 좀 비켜주시죠. 가볍게 들린 말이었지만 민호는 순간 멈칫했다. 네. 그저 자리를 내줬을 뿐인데 어딘가 마음이 허전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바깥 공기는 서늘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 전광판의 숫자가 깜빡거렸다. 굽은 어깨로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호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말. 잠깐이면 돼요.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묵직한 그 한 줄이 불쑥 목 뒤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왔다. 터미널 앞에서 기다리던 이모가 민호를 보자마자 말했다. 그 집, 이제 정말 비워야지. 이렇게 두면 흉해.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들락거리는 사람도 없고. 처분하는 게 맞아. 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대화가 더 이어지길 바라지 않는 어조였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마을 끝자락, 오래 손질되지 않은 흙길 위로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고리에 얇게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문을 열었다. 낡은 공기와 오래 비어있던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거실에 들어서자 커튼 사이로 빛이 약하게 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민호는 가만히 서서 그 움직임을 지켜봤다. 자세히 보면 아무도 없는 방 안이 마치 누군가 조금 전까지 머물다 간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그 묘한 느낌이 발끝을 붙잡았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마당이 보였다. 장독대가 햇빛 한쪽을 받아 어둠과 밝음이 반씩 갈라진 채 서 있었다. 민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외삼촌의 마지막 말이 장독대라는 단어에서 끝난 이유가 갑자기 또렷해지는 듯했다. 왜 하필 그 얘기였을까? 민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밤이 되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형광등 불빛이 오래된 벽지를 따라 퍼지며 작은 그림자들을 방 안에 만들었다. 민호는 창문 앞에 서서 어둠 속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장독 하나의 윤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고개를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움직인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묘한 기척 하나가 밤의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만 남았다. 민호는 창문을 닫으며 가볍게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5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오늘 처음으로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봐야겠네. 그 아래에 뭐가 있든.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누군가에게 확인받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민호 자신에게 조용히 건네는 결심이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민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잠시 멈춰섰다. 밤새 집안에 쌓인 고요가 몸에 그대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마당 끝에서 약하게 흙냄새가 올라왔다. 햇빛이 아직 낮게 깔려 장독대 위에 얇은 금빛이 살짝 자리하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발밑에 흙이 마른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장독대는 어젯밤과 똑같이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조용함 자체가 오히려 더 신경을 긁어당기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 고민하다가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침묵처럼. 민호는 장독 하나에 손을 얹었다. 거칠고 차갑다. 손바닥으로 표면을 천천히 훑는데 바로 그때였다. 툭. 민호는 그대로 굳었다. 가볍고 단단한 소리. 흙이 무너지는 소리도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명확하게 어떤 물체가 안쪽에서 건드려진 듯한 그런 소리였다. 민호는 허리를 조금 숙여 장독대 아래를 들여다봤다. 그늘진 바닥, 눌린 흙, 어둠 속에서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는 다시 장독 표면에 손을 대고 잠시 기다렸다. 툭. 이번엔 더 가까웠다. 민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천천히 뜨거워지다 다시 내려앉는 느낌.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바람도 없고 감나무 가지도 흔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날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다. 뭐지?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가 마당에 퍼졌다가 금세 바닥에 가라앉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작은 삽을 가져왔다. 다시 장독대 앞으로 오니 햇빛의 각도가 조금 바뀌어 장독 아래쪽 그림자가 더 뚜렷해져 있었다.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처럼 보였다. 정확한 윤곽은 아니었지만 형체 아닌 형체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마음을 불편하게 찔렀다. 민호는 삽으로 장독 아래 흙을 살짝 긁어냈다. 서리가 녹아 축축해진 흙이 삽 끝에 들러붙었다가 떨어졌다. 몇 번을 더 긁자 흙 밑에서 금속성의 얇은 색이 아주 미세하게 드러났다. 민호는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무언가 있다는 건 확실했다. 그렇다고 바로 손을 넣을 만큼 마음이 가볍지도 않았다. 그는 장독 옆으로 돌아가 자세를 낮췄다. 상자가 있는 듯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흙을 손으로 헤쳐냈다. 그리고 그 순간 툭. 이번엔 아주 분명하게 들렸다. 민호의 손 바로 아래에서 울렸다. 아무런 착각도 섞이지 않은 분명한 물체의 충돌음. 민호는 재빨리 손을 뗐다. 손끝이 잠시 떨렸다. 기척이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 기척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다시 장독대 쪽을 바라봤다. 햇빛이 장독대 위쪽만 환하게 비추고 아래쪽은 점점 어둠에 눌려 있었다. 마치 아래쪽에 있는 무언가가 빛을 피하듯 더 깊숙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결심하듯 장독을 양손으로 잡았다. 거친 숨이 짧게 나왔다. 장독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아래쪽에 묻혀있던 흙먼지가 가볍게 날렸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모양. 작고 낡은 금속 상자.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고 곳곳에 녹이 피어 있었다. 상자 위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었지만 금속 표면은 생각보다 온전했다. 민호는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상자를 바라봤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눌리며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기척이 들렸다. 툭. 민호는 빠르게 숨을 들이마셨다. 상자가 마치 여기 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을 떨면서도 상자 손잡이를 잡았다. 금속이 차갑게 달라붙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들렸다. 민호는 긴 호흡을 한번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게 그거였네. 마당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밑바닥에서 오래 묻혀있던 시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놓자 금속 표면에 붙어있던 흙이 바스락 떨어졌다. 민호는 무릎을 굽혀 상자 앞에 앉았다. 손을 뻗는 동작이 느렸다. 아직 상자를 열기도 전인데 왠지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기척이 공기 속에 얇게 감돌았다. 자물쇠는 생각보다 튼튼했다. 녹이 많이 올라 있었지만 형태는 또렷했다. 민호는 손으로 자물쇠를 잡고 힘을 줬다. 쇠가 마찰하는 느낌이 손끝으로 살짝 전해졌고 조금 더 힘을 주자 딸깍 소리가 나며 움직였다. 민호는 순간 손을 멈췄다. 아무런 바람도 없는데 상자 옆 흙먼지가 가볍게 흔들렸다. 눈이 착각한 건지 아니면 그는 숨을 한번 길게 쉬었다. 자물쇠를 완전히 당기자 철이 부딪히는 둔한 소리가 마당에 낮게 울렸다. 민호는 양손을 뚜껑에 올려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다. 뚜껑이 열리며 먼지가 작은 파도처럼 일었다. 그 안에 담긴 공기는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건조하고 무거웠다. 햇빛이 상자 안쪽을 천천히 밝혀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가죽이 일어난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다. 검은 가죽끈이 반쯤 끊어진 채 굳어 있었고 렌즈 테두리엔 긁힌 흔적이 줄처럼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카메라를 들어보았다. 손에 얹힌 무게에서 묘하게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오랫동안 품에 안고 다닌 것 같은 시간이 켜켜이 스며든 무게였다. 카메라 아래에는 흑백 사진이 여러 장 차곡하게 놓여 있었다. 모서리가 말리고 일부 사진은 종이가 사가 가장자리가 부서질 듯 얇아졌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놀랄 만큼 선명했다. 민호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햇빛이 사진 위에 비치면서 그 안에 있던 외삼촌의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다. 아직 머리가 검고 젊던 시절, 표정도 지금의 이미지보다 더 단단하고 또렷했다. 그리고 외삼촌 옆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얼굴. 짧은 머리, 얇은 셔츠, 눈동자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려 있었지만 그 흔들림이 외삼촌 쪽을 향해 모여있는 모습이었다. 민호는 사진을 반쯤 든 채 한참을 바라봤다.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장소만 달랐지 인물 구성은 같았다. 외삼촌은 늘 아이 옆에서 몸을 조금 기울여 서 있었다. 아이를 보호하듯 팔을 뻗은 자세, 혹은 멀찌감치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 하지만 어느 사진에도 조카라고 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외삼촌은 아이를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넘길수록 손끝의 열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아무도 모르던 외삼촌의 시간이 장독대 아래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던 것이다. 사진 더미 아래에서 필름 케이스 하나가 걸렸다. 민호는 케이스 뚜껑을 열었다. 안쪽에 구겨진 종이 한 장. 오래 접혀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 종이를 펼친 순간
민호의 손이 아주 짧게 멈췄다. 필체는 서툴고 떨려 있었다. 잉크는 중간중간 번지고 눌린 자국이 많았다. 그러나 단어는 분명했다. 미안하다. 딱 그 두 글자. 더 이상도 덜하지도 않은. 민호는 종이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한 번, 또 한 번. 숨이 코끝에서 막혔다가 다시 내려갔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목 안쪽이 천천히 당겨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상자 옆에 놓인 다른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외삼촌이 아이의 어깨 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등을 받친 모습. 표정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호는 손가락으로 사진 위 외삼촌의 얼굴 윤곽을 천천히 따라갔다. 그 선을 따라가자 숨겨진 시간들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장독대 아래에서 이 상자를 꺼내기 직전 들렸던 툭 하는 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울렸다. 마치 상자 안에 담긴 시간들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민호는 사진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상자를 천천히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다시 닫았다가 또 열었다. 그 동작이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흙먼지가 조금씩 일어나 허공에서 빛에 닿았다 가라앉았다. 민호는 상자 안을 바라보며 마치 외삼촌이 바로 옆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며 말이 흘러나왔다. 삼촌, 이 아이가 누구예요? 그 말은 마당 공기를 한번 크게 흔들어 놓고 조용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장독대도 바람도 나무 그림자도. 민호는 종이를 다시 접어들고 손바닥 안에서 꼭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상자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신 상자 주변의 공기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비로소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듯한 무겁지만 분명한 공기. 민호는 천천히 상자를 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그의 걸음에서 조심스러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장독대 아래 잠들어 있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묻혀있지 않았다. 읍내로 내려오는 버스 안,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자 속 사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흑백의 선명함이 자꾸 눈앞으로 겹쳐졌다. 외삼촌의 표정, 아이의 눈빛, 그리고 종이에 적힌 단 한 줄. 버스는 흔들렸지만 민호의 시선은 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내려왔다. 민호는 가방을 고쳐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 찾아야 할 곳들이 있었다. 어쩌면 오래전 외삼촌이 혼자서 걸었던 길들일 수도 있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외삼촌의 지인이 운영하는 철물점이었다. 문을 열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속 냄새가 은근히 흘러나왔다. 가게 구석에서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어이구, 민호 왔네. 오랜만이다. 민호는 인사를 하고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아이와 외삼촌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이 아이 혹시 기억하세요? 박 사장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마를 극적이며 말했다. 본 적은 있어. 너희 외삼촌이랑 가끔 같이 왔었지. 근데 그는 주변을 흘끗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괜히 말 섞기 꺼렸어. 외삼촌이 누가 애에 대해 묻는 걸 싫어했거든.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왜요? 박 사장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다. 표정이 좀 그랬지. 누가 뭐 묻기만 하면 딱 굳어버렸거든. 그 말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민호는 들고 있던 사진을 조심스레 접어넣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오래된 슈퍼였다. 출입문 위 작은 종이 딸랑 울리고 할머니가 카운터에서 손을 털며 어휴, 누가 왔나 했더니라고 말했다. 민호는 사진을 꺼냈다. 할머니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애. 너희 외삼촌이랑 다녔지. 근데 말이야. 할머니는 주변을 살폈다. 어느 날은 누가 애한테 이름 물으니까 내 외삼촌이 그 사람 손을 탁 치더라고. 민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왜요? 몰라. 본인이 더 놀란 얼굴이었어. 근데 그날 이후로는 더 조용히 다니더라. 민호는 말없이 감사 인사를 하고 슈퍼를 나왔다. 비슷한 증언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외삼촌은 누군가 이 아이에 대해 묻는 걸 극도로 경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사진 속 외삼촌의 눈빛이 조금씩 설명하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향한 곳은 사진 속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공소작은 성당이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약하게 울리는 오르간 소리와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수녀님을 찾았다. 수녀 한 명이 제단 쪽에서 성물함을 정리하다 민호를 보자 고개를 들었다.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민호는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 외삼촌과 아이. 수녀는 사진을 몇 초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납니다. 자주 왔었죠, 두 분. 민호는 목을 한번 넘기며 물었다. 무슨 관계였나요? 수녀는 답 대신 작은 숨을 내쉬었다. 당시 보호처에서 맡고 있던 아이였어요. 민호는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보호처요? 그리고 내 외삼촌 그 아이에게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늘 잠깐이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사정을 묻지 말아달라는 표현이었죠. 민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말, 병실에서 들은 그 말과 같은 말. 수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가끔 아이가 자기 집 얘기를 하면 외삼촌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걸 본 적 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당 천장의 조명이 낮게 깜빡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그림자가 가볍게 흔들렸다. 수녀가 말을 이었다. 정확히는 보호처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외삼촌이 아이를 데려오려 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돌아갔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민호는 천천히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죠. 둘은 보호처로 향했다. 낡은 건물, 오래된 게시판,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직원은 수녀를 보자 바로 서류를 꺼냈다.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직원이 말없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민호는 몸을 기울여 글자를 읽었다. 보호 요청 사유 잠깐 맡아달라. 사정 설명 어려움. 민호의 손등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 옆에는 외삼촌의 서명. 짧고 눌린 필체. 직원이 설명을 덧붙였다. 그분 데리러 오려던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분 같았어요. 매번 오셨다가 그냥 돌아갔죠. 민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조용했지만 깊게 흔들리는 숨이었다. 직원은 한 장을 더 넘겼다. 그리고 생일마다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아이에게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정이 복잡해서. 민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떠졌다. 그 말 아래에 적힌 기록. 아이는 타 지역 가정으로 입양됨. 민호는 종이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오래 서 있었다. 숨이 가라앉는 듯 크게 흔들렸다. 그는 종이를 다시 바라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삼촌이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수녀는 민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혼자 버티기엔 너무 큰 시간이었을 거예요. 민호의 시선은 한 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외삼촌이 남긴 상자, 장독대 아래의 소리, 사진 속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이 기록 한 장에 수렴되고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던 시간이 그 순간 공기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제가 해야겠네요. 그 말이 보호처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보호처 문을 나서자 바람이 느리게 불었다. 해가 기울어 건물 담벼락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민호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에 쥔 서류 복사본을 바라봤다. 종이가 얇게 흔들렸다. 종이 끝이 떨리는 건 바람 때문인지 자기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보호처 담장 뒤로 노을빛이 번지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낮게 날아왔다. 그 소리 속에 묘하게 낯선 공기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보호처 창문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석양이 반사되어 붉은 빛이 깜빡였다. 그 빛이 마치 외삼촌이 머뭇거리던 그 마지막 눈빛과 닮아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민호 옆을 지나가며 작은 시선들을 남겼다. 저 사람 누구지 하는 무심한 눈빛.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시선도 크게 닿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자 창밖 풍경이 스르륵 뒤로 흘러갔다. 창문이 진동하며 작게 울리는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다. 바람소리, 차바퀴 마찰음, 그 속에서 외삼촌의 잠깐이면 돼요라는 말이 아주 얇은 목소리처럼 겹쳐 들렸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잠깐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버스가 급정거하는 순간 눈을 다시 떴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말 속에 묶여 있었는지 깨달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거의 넘어가고 있었다. 희미한 빛이 장독대 방향으로 길게 기울었다. 민호는 마당 끝에서 잠시 멈춰섰다. 장독대 위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작은 흙가루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흩어졌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적이 이전과 달리 묵직하게 느껴졌다. 어제와 똑같은 가구들, 똑같은 냄새, 똑같은 그림자.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호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가 어둠과 빛 사이에서 반쯤 잠긴 모습으로 있었다. 민호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상자 뚜껑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이 이미 온 집안을 채워버린 듯했다. 민호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외삼촌이 아이 뒤에서 등을 살짝 받쳐주던 모습. 사진 속 외삼촌의 손이 특별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힘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미묘한 감정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져 왔다. 민호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은 길고 조용했다. 숨결이 손바닥 안에서 퍼졌다가 가라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삼촌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가 정적 속에서 가라앉았다. 벽에 걸린 달력, 낡은 침대, 책장 위에 놓인 작은 물건들. 모든 것이 외삼촌이 떠난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민호는 의자 앞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햇빛이 사라지며 방 안은 파란 그림자로 채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외삼촌의 모습이 어딘가 겹쳐 보였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떠났던 그 얼굴. 민호는 아주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냥 이 방,
이 시간에 흩어지기 위한 말. 삼촌 이제 알겠어요. 말이 방 안에 닿자 파란빛 그림자 하나가 조금 흔들렸다. 바람인가 마음이 흔들린 건가. 분간되진 않았다. 민호는 손에 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은 어린데도 어딘가 단단했다. 삶이 아이에게 너무 일찍 다가온 사람처럼. 민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보았다. 그 속에 놓인 필름 카메라. 외삼촌이 남긴 흔적들. 어쩌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마음들. 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 밖으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마당 위에 눌러앉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장독대 실루엣이 뚜렷하게 보였다. 민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카메라 렌즈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었다. 마치 외삼촌이 손으로 닦던 방식 그대로. 그는 렌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제가 봐야겠네요. 그 말은 크게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말의 방향은 분명했다. 외삼촌이 끝내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민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긴장이라기보단 오래 남아있던 무게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 민호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상자 뚜껑을 덮었다. 덮인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다. 마치 이제 다음으로 가라 하고 알려주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상자를 두 손으로 안았다. 마당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는 길,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외삼촌의 비밀과 마주한 하루가 마침내 한 장면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문을 닫자 방 안의 공기가 더 잘 느껴졌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지만 창틀 아래에서 아주 얇은 기척 같은 움직임이 스쳤다. 민호는 그 소리를 알아봤다. 처음 장독대 아래서 들었던 그 작은 소리. 기척. 남겨진 시간. 그리고 이어져야 할 자리.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상자 모양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민호는 그 앞에 앉았다. 말없이. 침묵 속에서. 그리고 눈을 감았다. 외면이 아니라 진짜 대면이었다. 해가 뜨기도 전 집안에는 푸른 새벽빛이 얇게 깔려 있었다. 민호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머리맡에는 어젯밤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외삼촌의 표정이 새벽 공기와 겹쳐 보였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표정. 그냥 살아온 시간이 묻어있는 얼굴. 민호는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상자의 윤곽이 새벽빛 아래서 조용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지 않고 양손으로 감싸들었다. 촬영된 적 없는 무게가 손바닥에 고스란히 남았다. 민호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잠시 가만히 있었다. 웅크린 자세로 상자를 바라보다가 서랍을 열어 편지지 한 묶음을 꺼냈다. 종이를 펼치자 희끗한 빛이 종이 위에 얇게 내려앉았다. 민호는 펜을 잡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그는 종이를 당겨 자신 쪽으로 바짝 당긴 뒤 첫 문장을 아주 조심스레 적었다. 그날 이후로 이 상자가 돌아올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글씨가 단정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기록처럼 보였다. 민호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적어나갔다. 외삼촌이 이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다녔는지, 어떤 날은 슈퍼 앞에서 오래 멈춰 서 있었다는 얘기, 사진 속에서 아이를 바라보던 외삼촌의 눈빛. 그는 외삼촌이 마지막 말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저 외삼촌이 꺼내지 못한 말을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한 번은 건네야 한다는 마음만 적어내려갔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상자 위에 올리고 민호는 한 번 더 상자를 바라봤다. 마치 이제 가도 된다고 말하는 듯 부담 없고 가벼운 느낌으로 숨이 빠져나왔다.
민호는 외투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길을 걸으며 마을 끝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다. 서리가 내려앉은 흙길이 발밑에서 조용히 부서졌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류장 유리벽에 새벽 공기가 엷게 서렸다. 민호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쌌다. 잠시 뒤 버스가 도착했다. 민호는 문이 열리자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탔다. 버스 기사와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기사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민호는 가장 뒤쪽 좌석에 앉았다. 버스가 움직이자 창밖 어둠이 흔들리며 밀려났다. 시내에 도착하자 우체국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다. 문을 열자 기계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실내 공기를 진동시켰다. 민호는 번호표를 뽑지도 않고 조용히 창구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 직원이 민호를 보며 말했다. 도움 드릴까요? 민호는 상자를 내밀었다. 이걸 보내려고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직원은 상자를 살펴보고 주소 부분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다시 민호를 바라봤다. 어디로 보내시나요? 민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메모를 건넸다. 보호처에서 알려준 경로.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대신 보호처를 거쳐야만 닿을 수 있는 주소였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경로면 전달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민호는 짧게 답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상자가 민호의 손을 떠나는 순간 아주 미세한 기척이 손바닥을 스쳤다. 민호는 빈손을 내려다봤다. 무게가 가벼워졌는데 가벼운 만큼 공기가 깊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 우체국 문을 나서며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벽빛이 아니다. 이제는 아침 햇빛이 우체국 앞 도로에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손에 남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섞여 흐르는 느낌이었다. 햇빛 속에서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미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조용한 밑줄 같은 표정.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흩어졌다. 그 대신 민호의 안쪽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결단은 소리 없이 그렇게 완성되었다. 집마당에 낮은 햇빛이 번졌다. 장독대 그림자가 흙 위에 길게 눌려 있었다. 민호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마당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상자는 더 이상 그의 손에 없었지만 그 무게가 발밑에 남아있는 듯했다. 장독대 앞에 선 민호는 손가락으로 항아리 표면을 가볍게 쓸었다. 차가운 흙과 오래된 곡선이 손끝에 얹혔다. 그 위로 햇빛이 얇게 내려앉아 손가락 마디가 따뜻해졌다. 그는 몸을 낮춰 상자가 묻혀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뒤엉킨 흙이 다시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작은 먼지가 빛 사이로 가볍게 떠올랐다 내려앉았다. 민호는 그 자리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렀다. 흙의 온도와 아주 미세한 떨림 같은 감촉이 전해졌다. 마치 오래전 묻혀있던 시간이 아직 땅속 어딘가에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는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다. 엎드리거나 울지도 않았다. 그저 흙 위에 손을 올린 채 바람과 따뜻한 빛이 흐르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담장 너머 감나무 끝에서 새가 한번 날아올랐다. 그 바람결에 장독대 위의 서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민호는 손을 떼고 일어섰다. 장독대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천천히 집 안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그의 뒷모습에 아침빛이 얇게 걸렸다.
아무 말도 남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기척이 조용히 흘러났다. 그리고 마당은 다시 아무 일도 없던 자리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